전현이 미쳤나? 구렁이를 품에 안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아픈 아버지를 위해 팔려 가듯 시집간 대감집. 7년 동안 손이 부르트라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이를 못 낳는 죄인이라는 멸시와 돈 세냥에 처참하게 쫓겨나는 차가운 현실뿐이었지요. 친정으로도 갈 수 없어 피눈물을 삼키며 험한 고개를 넘던 여인.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버텨내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법이었지요. 모진 바람 속에서 그녀가 품은 작은 은가락지, 그리고 박대감댁 우물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구해낸 상처 입은 검은 구렁이 한 마리. 이 존재들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데 그 기이하고도 가슴 벅찬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경상도 깊은 산자락에 청계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흐르고 뒤로는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평화로운 마을이었지요. 그러나 그 마을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기와집 안으로 들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소슬대문 안쪽 넓은 사랑채에는 박대감이 호랑이 가죽을 깐 평상 위에 버티고 앉아 곰방대를 빨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고결한 양반 행세를 하였으나 그 기와집 한 장 한 장에는 마을 백성들의 피눈물이 스며 있었지요. 흉년에 꾼 빚을 2배, 3배로 불려 논밭을 빼앗고 관아와 손을 잡아 억울한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틀어막은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박대감의 눈썹은 짙고 거칠었으며 그 눈 아래로는 언제나 냉기가 흘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눈을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는 버릇이 생겨 있었습니다. 정월 초하루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마을 전체가 고요한 잠 속에 잠겨 있을 시각이었지요. 그러나 박대감 댁 부엌만은 달랐습니다. 차가운 아궁이 앞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불씨를 살리고 있었지요. 손가락이 곱아 터지는 것도 모른 채였습니다. 찬바람이 부엌 문 틈새로 스며들어 목덜미를 베어 내듯 파고 들었으나 여인은 몸을 움츠리는 것조차 잊은 듯 묵묵히 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떡국 솥이었지요. 새벽 4시 뼛속까지 시린 그 부엌에서 이 집안의 새아기 채선이 홀로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손등 위로 터진 핏자국이 아궁이 불빛에 붉게 번쩍였지요. 채선은 아래 십수를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프다고 말할 곳이 없었을 뿐이었지요. 사랑채 쪽에서 박대감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굵은 기침 소리 하나에도 부엌 안 공기가 싸늘하게 굳는 듯했지요. 채선은 솥뚜껑을 살며시 들어 올려 떡국이 끓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하얗게 우러나고 있었지요. 적어도 오늘 아침 차례상만큼은 나무랄 것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채선이 이 새벽에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바깥에서는 북풍이 소슬대문을 흔들었습니다. 기와 위로 눈이 소복이 쌓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속에서 유독 선명하게 들려왔지요. 채선은 불 앞에 웅크린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뼈가 시려도 손이 터져도 이 집 안에서 채선이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솥이 끓고 불이 살아있는 한 오늘 하루도 버텨낼 수 있을 것이었지요. 채선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긴 새벽을 홀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채선이 처음 이 집 문턱을 넘은 것은 꼭 7년 전 일이었습니다. 상민 출신 약초꾼의 딸로 태어난 채선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을 오르며 약초 이름을 익혔지요. 꽃 한 송이, 뿌리 한 가닥에도 저마다 이름과 쓸모가 있다는 것을 채선은 아버지의 등을 보며 배웠습니다. 그 시절이 채선에게는 가장 눈부신 때였지요. 그러나 채선이 16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에는 아버지마저 폐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가세는 기울었고 먹을 것조차 변변치 않은 날이 이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중매쟁이가 찾아와 청계마을, 박대감, 댁장남이 몸이 약해 약수발 들 처자를 구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혼수도 필요 없고 당장 살림 미천을 내려주겠다고 했지요.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해야 했던 채선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려오듯 시집온 것이나 다름없었으나 채선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 여기며 가마에 올랐지요. 박서방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몸이 약하고 기가 눌린 사람이라 어머니 최씨 부인의 눈치를 살피느라 아내 채선의 억울함을 모른 척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지요. 채선이 무고하게 성녀 소리를 들어도 박서방은 옷자락만 만지작거렸고 채선이 부엌에서 밤새 일을 해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채선은 그런 박서방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론 저 사람도 저 집 안에서 제 몫의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7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채선은 말없이 버텼습니다. 욕을 먹어도 대꾸하지 않았고 억울해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요. 거칠어진 손등엔 겨울내 터진 핏자국이 가시질 않았고 볼은 움푹 패여 그늘이 졌습니다. 그러나 채선의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채선이 유일하게 기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은가락지였지요. 오래되어 검게 변색된 작은 가락지였습니다. 값으로 따지면 별것 아니었으나 채선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지요. 힘든 날이면 채선은 품속에서 그 가락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아직 그 안에 남아있는 것만 같아 잠시나마 등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렇게 채선은 가락지 하나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나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막연하게나마 믿으면서 말입니다. 차례상 준비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채선이 마지막으로 제기를 닦으며 상을 살피는데 부엌 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최씨 부인이 들어섰지요. 옥색 명주 저고리에 옷가락지 2개를 낀 최씨 부인은 부엌 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곧장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당국 빛깔이 왜 이 모양이고 저 떡은 또 왜 저리 크기가 제각각이야. 7년을 살았으면 손이 좀 익어야 할 것 아니냐. 채선은 허리를 굽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손보겠습니다, 마님.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았지요. 채선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해도 최씨 부인의 잔소리는 끝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꾸를 하면 말대답이 되고 잠자코 있으면 기가 죽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고 했지요. 그러니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한참 잔소리를 이어가는 동안 박서방이 부엌 문간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채선은 그쪽을 힐끗 바라보았지요. 박서방은 시선을 피하며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채선은 눈을 거두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대감의 발소리였지요. 그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놀랍게도 최씨 부인의 잔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채선은 고개를 들었지요.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최씨 부인이 박대감의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 표정을 거두고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등이 조금 굽었고 손이 앞으로 모아졌지요. 채선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마님도 저 어른 앞에 서는 같은 처지였습니다. 채선은 씁쓸하게 그것을 깨달았지요. 이 집 안에서 진정 윗사람은
박대감 하나뿐이었습니다. 최씨 부인도 박서방도 채선도 결국은 그 한 사람 앞에서 저마다 몸을 낮추고 살아가는 것이었지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채선의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원망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차올랐지요. 박대감이 부엌 문간에 잠깐 섰다가 말없이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최씨 부인은 그제야 다시 허리를 폈지요. 그러나 더 이상 잔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선은 다시 제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여전히 곱고 시렸으나 채선은 그 한기를 고스란히 아는 채 차례상을 마저 완성해 나갔지요. 오늘 아침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례상 준비를 마친 채선은 이른 새벽 정화수를 길어오기 위해 뒤편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정월 초하루 아침이면 제일 먼저 깨끗한 우물물을 길어 조왕신께 올리는 것이 이 집의 오랜 관례였지요. 채선은 두레박을 들고 우물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발 아래로 눈이 뽀디득 소리를 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지요. 우물 앞에 선 채선은 두레박을 내리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우물 안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지요. 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가느다란 신음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채선은 고개를 기울여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검고 거대한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채선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들여다보았지요. 그제야 그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렁이였습니다. 거대한 검은 구렁이 한 마리가 우물 바닥에서 몸을 웅크린 채 신음하고 있었지요. 몸통 곳곳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찍힌 듯한 자국이 선명했고 그 자국마다 검붉은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해를 가한 흔적이었지요. 채선은 뒤로 물러서려다 멈추었습니다. 구렁이는 채선을 해치려 드는 기색이 전혀 없었지요. 오히려 고통으로 가득한 눈을 들어 채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애처로울 만큼 애절했지요. 짐승의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고 너무 맑았습니다. 채선은 자신도 모르게 우물 난간을 두 손으로 붙잡고 그 눈빛을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선은 입고 있던 무명치마 끝을 조금 찢었지요. 손이 시려 잘 찢어지지 않았으나 이를 악물고 무명천 한 조각을 떼어냈습니다. 그것을 두레박 안에 살며시 내려놓고 천천히 줄을 풀었지요. 두레박이 우물 바닥에 닿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채선은 숨을 죽이며 줄을 잡고 기다렸지요. 구렁이는 두레박 안의 무명천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몸을 기울여 상처 부위를 그 위에 얹었습니다. 채선은 두레박 줄을 조심조심 당기며 구렁이의 상처를 닦아주었지요. 피가 무명천에 번졌습니다. 차갑고 깊은 우물 안에서 채선과 구렁이는 그렇게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두 존재 모두 상처를 안고 있었고 두 존재 모두 이 집 안에서 버림받은 처지였지요. 채선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물 안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자마자였습니다. 향 연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대청마루에서 박대감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채선을 향해 돌아섰지요. 그 눈빛에는 처음부터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7년이다. 7년 동안 손자 하나 안겨주지 못한 성녀를 내 집에 더는 둘 수 없다. 박대감은 품에서 돈 주머니를 꺼내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주머니가 마당 바닥에 떨어져 동그라미를 그리며 구르다 멈추었지요. 새냥이었습니다. 7년의 세월을 새냥으로 쳐서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채선은 그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모욕도 분노도 그 순간만큼은 말이 되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최씨 부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봐라, 우물 안에 구렁이가 있다 하더냐. 당장 도끼와 독약을 가져다 처치하거라.
하인들이 도구를 들고 뒤편 우물가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채선은 그 발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인들이 막아섰으나 채선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비켜라, 내가 처치하겠다. 하인들이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채선은 두레박줄을 잡고 우물 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구렁이는 이미 낌새를 채고 있었지요. 두레박이 닿자마자 구렁이가 몸을 감아 올라왔습니다. 채선은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겼습니다. 손바닥이 줄에 쓸려 화끈거렸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구렁이가 우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하인 하나가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채선이 몸을 던져 구렁이 앞을 막아섰지요. 도끼가 채선의 어깨 바로 옆 땅을 찍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지요. 구렁이는 본능적으로 채선의 허리를 단단히 감아 두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갑고 비늘 돋은 몸이었으나 채선은 몸을 빼지 않았지요. 전연이 미쳤나. 구렁이를 품에 안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최씨 부인의 목소리가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채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렁이를 허리에 감은 채 마당을 가로질러 소슬대문으로 걸어갔지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비웃음이,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박대감의 차가운 침묵이 쏟아졌으나 채선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서러워 눈물이 나올 뿐이었지요. 소슬대문을 나서는 순간 정월 초하루의 찬 바람이 채선의 얼굴을 정면으로 후려쳤습니다. 채선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냈지요. 허리에 감긴 구렁이가 미세하게 몸을 조여왔습니다. 채선은 손을 내려 그 차가운 몸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3냥짜리 주머니는 마당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채선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지요. 7년의 서러움을 등에 지고 채선은 그렇게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소슬대문을 나선 채선의 발길이 처음 향한 곳은 마을 어귀 빨래터였습니다. 딱히 그곳으로 가려 했던 것은 아니었지요.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개울과 돌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 개울물은 얼음 아래로 조용히 흘렀고 빨래터 돌은 서리가 내려 희끗희끗했지요. 이른 아침임에도 노파 한 명이 그곳에 쪼그리고 앉아 무명 헝겊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채선을 보자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허리에 구렁이를 감고 선 채선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손짓을 했지요. 이리 와 앉거라. 채선은 잠시 망설이다 노파 곁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노파의 손이 채선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으나 온기가 있었습니다. 노파는 채선의 손등에 난 핏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잠시 그렇게 있다가 노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은 쫓겨나는 길에 따라온다더라. 견딘 것이 세대의 값이 될 게야. 채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나오지 않았지요. 너무 오래 참아온 탓에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노파가 손을 놓고 다시 헝겊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채선은 한동안 그 곁에 앉아 개울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친정이었습니다. 사촌 오라비가 살고 있는 곳이었지요. 그러나 채선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촌 오라비의 살림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채선은 잘 알고 있었지요. 먹을 것도 변변찮은 집에 빈손으로 찾아가 폐를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채선의 발길은 자연스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지요.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제라 부르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청계마을에서 송림읍내로 넘어가는 유일한 길목이었지요. 험하기로 소문난 고개였습니다. 겨울이면 늑대와 산짐승이 출몰하여 장정들도 여럿이 모여야만 넘는다고 했지요. 혼자 넘다가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채선은 그 고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나무 숲 너머로 봉우리가 뾰족하게 솟아 있었고 구름이 낮게 걸려 있었지요. 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지요. 채선은 허리에 감긴 구렁이를 손으로 가만히 감쌌습니다. 구렁이는 조용히 몸을 조여왔지요. 따뜻하지는 않았으나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채선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랑이제를 향해서였지요. 장정들도 혼자 넘지 못한다는 그 고개를 소방 맞은 여인 하나가 허리에 구렁이를 두른 채 단신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청계마을의 기와 지붕이 점점 작아졌지요. 채선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제는 이름값을 했습니다. 고개 초입부터 경사가 가팔랐고 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산길이 구불구불 이어졌지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곳도 있었고 바위 틈새로 바람이 칼처럼 불어오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채선은 이를 악물고 한 발씩 내디뎠지요. 신발 안으로 눈이 스며들어 발가락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중턱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채선의 다리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지요. 무릎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바람이 한 차례 세차게 불어와 채선의 몸을 비틀어 놓았지요. 채선은 소나무 둥치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세웠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저체온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길 옆으로 버려진 숯가마 막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숯을 굽던 사람이 쓰다 버린 것인지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요. 그러나 바람만이라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채선은 막사 안으로 기어들어가 구석에 몸을 웅크렸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발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채선은 품속에서 어머니의 은가락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에 끼우려 했으나 손이 너무 떨려 잘 되지 않았지요. 채선은 가락지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잠이 들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리에 감겨있던 구렁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채선은 눈을 떴습니다. 구렁이가 채선의 품속에서 나와 차가워진 손을 제 몸으로 천천히 감싸기 시작했지요. 비늘 아래에서 미세한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짐승의 몸에서 그런 온기가 날 수 없는 것이었으나 분명히 따뜻했지요. 채선은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선은 품속에서 아버지에게 배운 약초 중 마른 산수유 열매 몇 알을 꺼냈습니다. 구렁이의 상처 자국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지요. 채선은 산수유 열매를 손바닥에 지시겨 으깨고는 조심스럽게 구렁이의 상처 위에 발라주었습니다. 구렁이는 가만히 있었지요. 기이한 서기가 구렁이의 몸에서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채선의 손끝에서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지요.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채선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요. 눈앞에 아득함이 조금씩 걷혔습니다. 채선은 구렁이를 바라보다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네가 꼭 어머니 가락지 같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면 가락이라 불러도 되겠느냐. 구렁이가 천천히 혀를 날름거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 몸을 기울였습니다. 채선은 그것을 보고 처음으로 작게 웃었지요. 그때 채선은 가락이의 목 아래 비늘에서 작은 문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도장을 찍은 것처럼 선명한 문양이었지요. 흔한 짐승의 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채선은 손가락으로 그 문양을 가만히 짚어보았지요.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왠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채선은 가락이를 다시 품에 끌어안고 눈을 감았지요. 바람은 여전히 불었으나 막사 안은 아까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한숨 돌린 채선이 다시 길을 나선 것은 해가 중천으로
오를 무렵이었습니다. 허리에 가라기를 두르고 눈길을 헤치며 고개를 오르는 길은 여전히 험했지요. 그러나 아까보다는 덜 무서웠습니다. 가라기가 이따금 고개를 들어 앞쪽을 살피는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고 채선은 그 기울임을 따라 발길을 옮겼지요. 신기하게도 가라기가 이끄는 방향에는 눈이 덜 쌓이고 바람이 덜 불었습니다. 고개 중턱을 막 넘어설 즈음이었습니다. 가라기가 갑자기 몸을 바짝 세우며 채선의 허리를 조여왔지요. 채선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 옆 바위 뒤편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낮고 가는 소리였으나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채선은 조심스럽게 바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위 뒤편에 흰 수염을 기른 노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지요. 발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얼굴빛은 흙빛이었습니다. 폭설 속에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던 것인지 노인의 도포 위로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요. 채선은 무릎을 꿇고 노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요. 어르신, 정신이 드십니까? 채선이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자 노인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약방 김가요. 발목이 접질렸는지 움직일 수가 없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채선은 노인의 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러진 것이 분명했지요. 채선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속치마 자락을 찢어 여러 겹으로 겹쳤지요. 근처 소나무 가지에서 곧고 단단한 것을 골라 꺾어 부목으로 삼고 무명천으로 노인의 발목을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손이 시려 잘 되지 않았으나 채선은 이를 악물었지요. 일어서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선은 가녀린 어깨를 노인의 겨드랑이 아래로 밀어 넣었지요. 노인의 체중이 고스란히 실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채선은 몸을 세웠지요. 그렇게 둘이 한 몸처럼 붙어 길을 걸었습니다. 호랑이제 고개마루에 작은 약방이 하나 있다는 것을 채선은 마을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오가는 나그네들이 다치면 찾는다는 곳이었지요. 채선은 그곳을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눈길이 미끄럽고 경사가 가팔랐지요. 노인의 무게에 채선의 허리가 자꾸 구부러졌으나 채선은 그때마다 다시 몸을 폈습니다.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해가 서편으로 기울 무렵에야 약방 처마가 눈에 들어왔지요. 채선은 그제야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약방 문지방 안으로 들어서기 전까지 채선은 쓰러지지 않았지요. 약방 안에서 화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채선의 얼굴에 닿는 순간 채선은 비로소 길고 긴 숨을 내쉬었지요. 약방 김 노인의 발목은 생각보다 상태가 심했습니다. 뼈가 비스듬하게 어긋나 있었지요. 채선은 약방 안 약재 항아리들을 살피며 필요한 것을 골라냈습니다. 적골에 쓰는 속단 뿌리와 부기를 가라앉히는 택사를 찾아 다리고 삼배천에 적셔 노인의 발목을 다시 단단히 감았지요. 노인은 채선의 손놀림을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약초를 아는구나. 노인이 말했지요.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채선이 짧게 답했습니다. 더 긴 말은 하지 않았지요. 채선은 사흘을 그 약방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약초를 손질하고 다리며 노인의 발목을 보살폈고 밤에는 약방 구석에 웅크려 잠을 청했지요. 가라기는 채선의 옆에서 조용히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노인의 낯빛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부기도 절반쯤 가라앉았지요. 채선이 이제 길을 나서야겠다고 하자 노인은 잠시 채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약방 안쪽 서랍에서 서찰 한 장을 꺼내 채선에게 내밀었지요. 송림읍내에 박핵주라는 이가 있다. 내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 이 서찰을 가지고 가거라. 그 댁 부엌에서 시작하되 내 손재주를 감추지 마라.
채선은 두 손으로 서찰을 받아 품속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노인의 정성이 손끝에서 느껴졌지요. 채선은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가락이에게로 향했지요. 노인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으나 가락이의 목 아래 문양을 보는 순간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가락이 쪽으로 뻗었지요. 손가락이 가락이의 비늘 가까이 닿을 듯 말 듯 하다가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흔들렸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선은 노인에게 무슨 연유인지 물으려 했으나 노인의 표정이 너무 깊어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지요. 이윽고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보살피거라. 네가 이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너를 찾아온 것일 수도 있느니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지요. 채선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약방문을 나섰습니다. 훗날 채선이 알게 되는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앞선 어느 해 겨울 정진사가 홀로 박대감의 죄상을 관하에 고발하려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김노인의 부친에게서 논밭을 빼앗은 것을 목격한 정진사는 문서를 챙겨 고을 관하로 찾아갔지요. 그러나 박대감은 관하 관리들과 이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진사의 고발은 문전에서 묵살되었고 그 대가로 정진사 가문의 가사는 절반 넘게 털렸지요. 박대감이 오래된 빈 문서를 들이밀며 하루아침에 논 5마지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정진사는 입을 닫았지요. 혼자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저 때를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송림읍내는 청계마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이쪽 골목 저쪽 골목에서 흥정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였지요. 채선은 처음에 그 소란스러움이 낯설었습니다. 7년을 박대감 댁의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온 탓이었지요. 채선은 사람들 틈을 헤치며 박핵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핵주는 김노인의 서찰을 받아들고는 채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두 말 없이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부엌일과 약재 거간 일을 함께 맡아주면 되겠소. 채선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부터 채선은 이른 새벽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낮이면 장터를 오가며 약재 상인들과 흥정을 했습니다. 몸은 고됐으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지요. 그것만으로도 채선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며칠을 오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약재 상인 하나가 묵은 당귀를 햇것인 양값을 2배로 부르고 있었지요. 채선은 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당귀 뿌리의 단면을 들여다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묵은 뿌리요. 단면이 이리 거무스름하고 향이 이렇게 옅은데 어찌 햇것값을 받는다 하시오. 상인의 낯빛이 굳었지요. 그때 채선의 앞으로 누군가 가로막고 섰습니다. 말없이 상인과 채선 사이에 몸을 세운 것이었지요. 채선은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으며 남색 도포에 집신을 신은 청년이었지요. 약재 상인 강도영이었습니다. 강도영은 상인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섰지요. 상인은 그 눈빛에 눌려 결국 값을 제대로 고쳐 불렀습니다. 채선이 돌아서자 강도영도 아무 말 없이 제 길을 갔습니다. 인사도 없었지요. 채선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말수 적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라는 것이 첫눈에 느껴졌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채선 때문에 단단히 감정이 상한 그 상인이 채선의 거간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선이 거래하려는 곳마다 먼저 찾아가 손을 써두었지요. 채선은 거래처가 하나씩 막히는 것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방도가 없었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강도영이 아무 말 없이 채선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거래하던 곳 2군데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지요. 어찌 이런 수고를 하십니까? 채선이 묻자 강도영이 잠시 채선을 바라보다 답했습니다. 옳은 사람이 장사를 못하면 장터가 망하는 것이요. 그것이 전부였지요. 나중에 채선은 그 일로 강도영이 그 상인과 거래가 틀어져 한철 손해를 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선이 따지듯 찾아가 물어도 강도영은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지요. 그 무렵 청색 도포를 입은 정진사가 박객주 집을 방문했습니다. 채선이 청계마을 박대감 가문에서 쫓겨난 며느리라는 말을 듣더니 정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끝을 흐렸지요. 술이 한숨 배 돌고 나서야 정진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대감이 자기 가문의 빈 문서를 빌미로 20년을 입막음해왔다는 것. 한 번 맞서다 가산을 절반이나 털리고 관아 문전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그 후로는 혼자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진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 오래된 분노와 수치가 뒤섞여 있었지요. 채선은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은가락지를 품속에서 손으로 꽉 쥐면서 말이지요. 송림읍내에서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채선의 손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박대감 댁 부엌에서 터지고 갈라졌던 손등이 이제는 약재를 고르고 다듬는 일로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했지요. 여전히 고운 손은 아니었으나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거침이었습니다. 스스로 일궈낸 흔적이었지요. 채선은 부지런했습니다. 박객주 댁 부엌일을 마치고 나면 장터로 나가 약재 상인들과 흥정을 했고 저녁이면 김 노인에게 배운 처방을 반복해서 손으로 익혔지요. 밤이 깊으면 가라기가 어둠을 가르고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입에 무언가를 물고 오는 날이 많았지요. 귀한 약재였습니다. 깊은 산속에서나 자라는 삼지구엽초며 천마 뿌리를 가라기가 밤마다 물어다 주었지요. 채선은 그것들을 잘 손질해서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가라기가 물어다 주는 약재의 질이 워낙 뛰어났기에 값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채선은 약재 거간일로 모은 돈과 가라기가 물어다 준 약재를 판 돈을 합쳐 조금씩 모았지요. 읍내 변두리에 초가 한 채가 나왔다는 말을 들은 것은 단풍이 물드는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채선은 그 초가를 보러 갔지요. 지붕은 낡았고 마루는 삐걱거렸으나 부엌이 넓고 채광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약방을 열기에 딱 알맞은 자리였지요. 채선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삿짐이라야 보따리 두어 개가 전부였습니다. 채선이 혼자 짐을 꾸려 들고 나서는데 어느새 강도영이 박객주 댁 마당에 서 있었지요.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도영은 아무 말 없이 채선의 손에서 보따리 하나를 받아들었지요. 채선이 그냥 제가 들겠습니다 라고 하자 강도영은 이미 골목 밖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채선은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따라 걸었지요. 초가 앞에 짐을 내려놓고 강도영이 돌아서려는 순간 채선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도영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저 걸어가다 어깨를 아주 조금 으쓱했을 뿐이었습니다. 채선은 그 어깨를 보며 저도 모르게 작게 웃었지요. 채선 약방 문을 여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채선은 손수 쓴 약방 간판을 처마 아래 달았지요. 붓글씨가 반듯하지는 않았으나 채선 스스로 쓴 것이라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가라기는 그 모습을 처마 위에서 또아리를 들고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채선은 잠시 고개를 들어 가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지켜봐, 다오. 가라기가 혀를 날름거렸지요. 그 저녁 채선은 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박대감을 고발할 의향이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직접 꺼냈지요. 정진사는 채선의 말을 듣고 한동안 찻잔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 길이라면 나도 함께 서겠소. 다만 때를 보아야 하오. 혼자 맞서다 당한 것이 한 번이 아니오. 채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를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채선은 잘 알고 있었지요.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그 말의 무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채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지요. 저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반드시 할 것입니다. 정진사는 그 말을 듣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 안에 20년의 묵은 것이 조금 섞여 있었지요. 채선 약방이 문을 연 첫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채선은 약방 안을 깨끗이 쓸고 약재 항아리들을 반듯하게 정렬했지요. 그러고는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첫 손님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었으나 문이 열려 있어야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법이었지요. 손님은 생각보다 일찍 왔습니다. 헐렁한 무명옷을 걸친 늙은 영감이 기침을 쿨럭이며 들어섰지요. 채선은 영감의 낯빛을 살피고 맥을 짚었습니다. 기관지가 오래 상한 것이었지요. 채선은 약재를 골라 처방을 내리고 약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영감이 약값을 꺼내려 했지요. 채선은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받지 않겠습니다. 영감이 눈을 둥그렇게 떴지요. 처음 오신 분이니 그냥 드리겠습니다. 나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날 채선은 찾아온 5명에게 모두 약을 거저 주었습니다. 그것이 김 노인의 비방 중 하나이기도 했지요. 처음 5명에게 약을 거저 주면 그 소문이 발휘되어 100명을 불러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지요. 사흘이 지나자 채선 약방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읍내 건너편 마을에서도 사람이 찾아왔지요. 채선은 제빈 무명옷을 벗었습니다. 남색 비단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갖춰 입었지요. 번듯한 의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은가락지는 여전히 손가락에서 떼지 않았고 가락이는 언제나 처마 위나 약방 구석 어딘가에 있었지요. 채선에게 그 둘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버텨온 세월의 증인이었지요. 강도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약방 근처를 지날 때마다 귀한 약재를 약방 앞 돌 위에 툭 내려놓고 가곤 했지요. 채선은 그것을 보면 당연한 거래인 양 안으로 데려와 값을 계산해 강도영에게 보냈습니다. 값을 깎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냥 받으려 하지도 않았지요. 반드시 제 값을 치르는 채선의 단호함에 강도영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을 채선은 보지 못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도영이 약재를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채선이 약값을 건네러 따라 나왔지요. 골목이 좁았습니다. 채선이 골목을 돌아 나오는 순간 강도영이 멈춰서서 돌아보는 바람에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지요. 채선이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강도영은 한 박자 늦게 시선을 거두었지요. 짧은 침묵이 골목 안에 고였습니다. 채선이 약값 꾸러미를 내밀자 강도영이 받아들었지요. 손끝이 스쳤습니다. 채선은 못 느낀 척 먼저 돌아섰고 강도영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골목을 나갔지요. 그날 밤 채선은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었지요. 채선 약방이 읍내에서 이름을 얻기 시작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청계마을에까지 닿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채선이 쫓겨난 지 어느새 2해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약방을 찾아온 것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가을 초입이었습니다. 채선이 약방 안에서 약재를 손질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낯익은 기척이 들어왔지요. 채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서방이었습니다. 2해가 지나는 동안 박서방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요. 뺨이 홀쭉하게 패였고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남루해진 도포 자락이 문간 바람에 흔들렸지요.
박서방은 채선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채선은 손을 멈추었지요. 박서방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채선아, 내가 잘못했다. 그때 한마디라도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제라도 돌아와 다오. 어머님도 이제는 뜻이 없으시다. 채선은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박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냉정하게 내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었지요. 7년이었습니다. 옳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7년을 한 지붕 아래서 산 사람이었지요. 그 세월이 채선의 가슴 한켠에 묵직하게 얹혔습니다. 채선은 품속 은가락지를 꽉 쥐었지요. 그러나 이내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최씨 부인이 소리를 지를 때 옷자락만 만지작거리던 손. 채선이 억울해도 한마디 못하고 부엌에서 홀로 눈물을 삼킬 때 방문을 닫아버리던 등. 단 한 번도 채선의 편에 서지 않았던 그 비겁한 침묵들이었지요. 채선은 천천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십시오. 채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 집은 이미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박서방이 입술을 달싹였지요. 채선은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것은 진심으로 여쭙는 것입니다. 박서방이 고개를 들었지요. 채선의 눈에는 원망도 없었고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 있었지요. 그것이 오히려 더 뼈 아팠는지 박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는 박서방의 어깨가 좁았습니다. 채선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문지방에서 한 번 비틀거리던 박서방이 골목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채선은 문을 닫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지요. 손에 든 약재를 다시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아주 잠깐 흔들렸으나 채선은 곧 다시 일정한 리듬을 찾았지요. 뒤이어 찾아온 최씨 부인에게 채선은 3푼의 약값만 받아냈습니다.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고 한마디도 더 붙이지 않았지요. 최씨 부인이 나간 뒤 약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락이가 처마 위에서 살그머니 몸을 움직였지요. 채선은 고개를 들어 가락이를 잠시 바라보다 다시 약재 손질로 눈을 내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열흘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채선이 등잔불 아래서 처방 기록을 정리하다 잠이 든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지요. 가을 밤바람이 창호지를 조용히 흔들었고 약방 안은 약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가락이가 먼저 낌새를 챘습니다. 처마 위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던 가락이가 갑자기 몸을 풀더니 창문 아래로 내려왔지요. 가락이는 잠든 채선의 허리를 천천히 조여왔습니다. 채선이 눈을 떴지요. 잠결에도 가락이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호흡이 쌓여 있었습니다. 채선은 몸을 일으키며 귀를 세웠습니다. 뒷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발소리의 무게와 간격으로 채선은 그것을 알았지요. 채선은 소리 없이 일어나 약재 항아리 하나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커다란 독 항아리였지요. 무거웠으나 채선은 낯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무렵에 셋이 들어섰지요. 그 순간 가락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몸을 풀어 무렵에 하나의 발목을 휘감았지요. 무렵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채선이 항아리를 들어 다른 하나의 어깨에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지요. 세 번째 무렵에가 채선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채선은 몸을 낮춰 피하며 뒷담 쪽으로 달렸지요. 겨울 담벼락이 거칠었으나 채선은 망설이지 않고 담을 넘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막 들어서던 강도영이 그 소란을 보았습니다. 약재를 늦게 내려놓으러 왔다가
약방 쪽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것이었지요. 강도영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약방 뒷문으로 들어서자 가락이에게 발목이 잡힌 물회배와 어깨를 잡고 있는 물회배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강도영이 말없이 그 중 하나에게로 달려들어 팔목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물회배들이 달아난 뒤였습니다. 채선이 담을 넘어 다시 약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등잔불이 쓰러져 꺼져 있었습니다. 강도영이 불을 다시 살리고 있었지요. 불빛이 살아나며 채선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채선의 이마와 뺨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요. 강도영이 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강도영의 손이 천천히 들렸지요. 채선의 뺨 가까이로 손이 향했습니다. 그을음을 닦아주려는 듯했지요. 그러나 손이 닿기 직전 강도영이 멈추었습니다. 채선이 고개를 들며 말했지요. 왜 그러시오? 강도영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오. 강도영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지요. 이튿날 아침 채선이 고맙다는 말을 전하자 강도영은 다음엔 문단속을 단단히 하시오라고 한마디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채선은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지요. 그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은 닿지 못하고 멈추었던 강도영의 손이었습니다. 채선은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까닭없이 볼이 뜨거워졌지요. 채선이 박대감을 고발할 뜻을 정진사에게 밝히고 나서 보름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정진사가 김노인의 약방을 찾아온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였지요. 채선도 그날 마침 김노인의 안부를 살피러 왔다가 정진사와 마주쳤습니다. 셋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정진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꺼낸 것은 누렇게 변색된 종이 2장이었지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종이 귀퉁이가 너덜너덜하게 달아 있었고 먹물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지요. 정진사는 그것을 채선과 김노인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20년 전 문서요. 정진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박대감이 어르신의 부친에게 술을 먹여 만취시킨 뒤 도장을 위조해 논백 맞이기를 빼앗을 때 쓴 위조 양안이오. 그리고 이것은 그 전에 작성된 진짜 동원 문서요. 채선은 2장의 종이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같은 논밭에 대한 문서였으나 도장의 위치와 글씨체가 달랐지요. 위조한 흔적이 문서를 아는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김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붉어졌지요. 아버님이 그 일로 얼마나 억울해 하셨는지.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채선은 가만히 노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지요. 정진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이것을 꺼내든 것은 채선 부인이 먼저 고발 뜻을 밝혀주었기 때문이오. 혼자서는 도저히 맞설 수 없었소. 한 번 맞서다 가산을 절반이나 털리고 나서야 그것을 뼈저리게 알았지요. 그러나 부인이 이 고을했소. 신망을 얻은 의원이 된 지금 부인과 함께라면 싸울 수 있다고 판단했소. 채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진사의 말 안에 오랜 수치와 기다림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을 채선은 느꼈지요. 그때였습니다. 김노인이 가락이를 바라보았지요. 가락이는 채선의 어깨 위에 조용히 얹혀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가락이의 목 아래 문양 위에서 멈추었지요. 노인이 손을 들어 그 문양을 가리켰습니다. 이 문양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내 어릴 적 이 문양을 보았소. 우리 가문 업신의 표식이요. 채선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가락이가 김노인 가문의 업신이었다는 것이었지요. 채선이 박대감 대구물에서 구해낸 그 구렁이가 원래 이 가문의 제복을 지키던 영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대감이 논밭을 빼앗고 죄상을 감추기 위해 영물마저 우물에 던져 죽이려 했던 것이었지요.
채선은 가락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락이도 채선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안에 오래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선이 정월 초하루 새벽 우물가에서 그 눈빛을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은 이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채선이 가락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가락이가 채선을 찾아온 것이라던 김 노인의 말이 그제야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채선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지요. 마음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지요. 정진사에게서 2장의 문서를 넘겨받은 그날 밤, 채선은 약방에 혼자 앉아 등잔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조용히 흔들렸지요. 채선의 손에는 20년 묵은 종이 2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채선은 알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꺼내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았습니다. 박대감은 이 고을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관아와 손이 닿아 있고 돈과 위세로 사람들의 입을 막아온 사람이었지요. 채선은 소방맞은 상민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신분도 낮고 든든한 가문도 없었지요. 약방 하나를 일으켜 세웠다 한들 그것이 박대감의 세도를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채선은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한 번 떨렸지요. 채선은 붓을 내려놓고 품속 은가락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채선은 눈을 감고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윽고 다시 붓을 들었을 때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지요. 소장을 쓰는데 밤이 깊었습니다. 채선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신중하게 눌러 썼지요. 20년 전 위조된 양안의 내용, 정진사가 목격하고 진술한 내용, 채선 스스로 겪은 일들을 차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만이 약방 안에 고요하게 울렸지요. 가락이는 채선의 발치에서 또아리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채선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지요. 소장이 완성된 것은 먼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채선은 완성된 소장을 반듯하게 접어 품속에 넣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약방 처마 밖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조용한 누군가 서성이는 기척이었지요. 채선은 문 쪽을 바라보았으나 열지 않았습니다. 기척은 잠시 머물다가 사라졌지요. 채선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 약방 문을 열었을 때 문 앞 돌 위에 작은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풀잎으로 단단히 싼 것이었습니다. 채선이 풀어보니 엿 한 덩이였지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채선은 그 엿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박서방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채선은 그것을 말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지요. 다만 엿을 손에 들고 한동안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채선의 편에 서지 못했던 사람이 이 방식으로나마 자신의 뜻을 전해온 것이었지요. 채선은 엿을 약방 안으로 들여갔습니다. 버리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약재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송림 분수는 청렴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채선은 그 소문을 이미 여러 차례 들어 확인해 두었지요. 채선은 완성된 소장을 들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채선 스스로의 것이었지요. 가락이도 정진사도 강도영도 채선의 등을 떠밀지 않았습니다. 채선이 스스로 걸어가는 길이었지요. 고발 소장이 관아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청계마을에서 송림읍내까지 발 없는 말이 하루 만에 달려갔지요. 박대감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곰방대를 빨던 박대감의 눈썹이 굳었지요. 그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대감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래 부려온 신복 하인을 불러 귓속말을 건넸지요.
신복하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읍내 뒷골목에서 신복하인이 무렵의 셋과 은밀하게 만났지요. 돈꾸러미가 손에서 손으로 건너갔습니다. 박대감은 그 시각 고을 유지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었지요. 정월 대보름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걸려 있었고 읍내 곳곳에서 달맞이, 불놀이 소리가 들려왔지요. 채선 약방에서는 채선이 처방 기록을 마저 정리하고 막 등잔불을 끄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지요. 뒷담 너머에서 불씨가 날아들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마른 집에 불이 붙었고 불길이 약방 처마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지요. 채선이 연기 냄새를 맡고 자리에서 일어선 것과 불길이 석가래를 삼킨 것이 거의 동시였습니다. 연기가 사방에서 몰려왔지요. 채선은 기침을 하며 소장이 든 문서 꾸러미를 먼저 찾았습니다. 품속에 단단히 안았지요. 그러나 연기에 눈이 따가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라기가 움직였습니다. 타오르는 석가래 하나가 채선의 앞으로 쏟아지려는 순간 가라기가 몸을 던져 그 석가래를 받아냈지요. 거대한 몸으로 석가래를 버티며 채선이 지나갈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채선은 가라기를 돌아보았지요. 가라기의 비늘 위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어서 가거라. 가라기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지요. 채선은 이를 악물고 문서를 품에 더 단단히 안은 채 불길을 뚫고 달렸습니다. 약방 밖으로 나온 채선이 기침을 쏟아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 뒤로 약방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채선은 몸을 돌렸습니다. 가라기가 불 속에서 나오고 있었지요. 비늘 곳곳이 그을려 있었으나 가라기는 천천히 채선 곁으로 기어왔습니다. 채선은 가라기를 두 손으로 감쌌지요. 괜찮으냐? 가라기가 채선의 손목을 혀로 가만히 핥았습니다. 그 시각 약방에서 멀지 않은 골목에 강도영이 있었습니다. 약재를 가져다 주러 늦은 걸음을 하던 중이었지요. 골목 어귀에서 박대감의 신복하인이 무례배에게 돈꾸러미를 건네는 장면을 강도영이 목격했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강도영이 그 자리에서 무례배 하나의 팔목을 잡아 세웠지요. 무례배는 버티려 했으나 강도영의 손아귀 힘이 더 셌습니다. 강도영은 무례배의 팔목을 비틀어 잡은 채 관아 쪽으로 끌고 갔지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관아 앞에서 강도영이 채선을 마주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채선은 그을음이 묻은 얼굴로 문서를 품에 안고 서 있었지요. 강도영이 채선 앞에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강도영의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걱정인지 안도인지 채선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요. 강도영이 끌고 온 무례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자가 증인이요. 그것이 전부였지요. 채선은 강도영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꼭 잡았지요. 강도영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관아 문을 바라보았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채선이 관아 마당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켜섰지요. 그을음이 채 가시지 않은 채선의 얼굴을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채선은 앞만 보았습니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 격쟁북이 서 있었지요. 채선은 그 앞에 섰습니다. 북채를 들었습니다. 첫 번 치는 순간 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둥, 둥, 둥. 채선은 3번을 쳤습니다. 소리가 하늘로 올라갔지요. 관아 안쪽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군수가 동원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군수는 40이 간 넘은 나이로 눈빛이 맑고 태도가 단정한 사람이었지요. 군수는 채선을 보더니 마당 가운데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로 격쟁을 하였느냐?
채선은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리고 품속에서 소장을 꺼냈지요. 청계마을 박대감의 죄상을 고발하는 소장입니다. 군수가 소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후 관아 포졸들이 청계마을로 향했습니다. 박대감은 고을 유지들과 아침을 먹던 중이었지요.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박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세를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그러나 포졸들은 군수의 명이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박대감의 팔을 결박했지요. 동원이 열렸습니다. 관아 마당에 박대감이 결박된 채 끌려 나왔지요. 박대감은 채선을 보는 순간 눈빛이 굳었습니다. 소방 맞은 상민년이 감히 양반을 모함하느냐. 목소리는 여전히 컸으나 그 안에 균열이 생겨 있었지요. 채선은 박대감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군수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채선이 먼저 2장의 문서를 군수 앞에 올렸지요. 위조 양안과 진짜 동원 문서였습니다. 군수가 2 문서를 꼼꼼히 살폈지요. 이어 정진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20년 전 박대감이 김노인의 부친을 술에 취하게 한 뒤 도장을 위조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이었지요. 정진사의 목소리는 처음에 조금 떨렸으나 말을 이어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박대감은 그것은 알죠요. 모함이오를 반복했지요. 그러나 강도영이 붙잡아온 무례배의 진술이 더해지자 박대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례배는 박대감의 신복 하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고 채선 약방에 불을 지른 것을 낱낱이 털어놓았지요. 군수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위조임이 더 이상 다툴 수 없이 명백해졌지요. 박대감은 결박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군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 전체가 숨을 죽였지요. 박대감은 고개를 들어 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아직 무언가 남아있는 듯 했으나 군수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박가의 죄상이 명백하다. 군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20년 전 문서를 위조하여 논백마지기를 빼앗은 것, 억울한 며느리를 내쫓은 것, 그리고 고발을 막기 위해 무례배를 시켜 약방에 불을 지른 것. 이 모든 죄를 묻는다. 박대감의 입술이 달싹였지요.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산을 몰수하고 변방으로 압송하라.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대감의 몸이 앞으로 꺾였지요. 포졸들이 양옆에서 부축했습니다. 박대감이 마당을 가로질러 끌려가는 동안 머리에 쓴 갓이 한쪽으로 기울었지요. 갓끈에 달린 호박 장식이 흔들리다가 끊어져 마당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박대감의 자랑이던 그 호박 갓끈이 흙먼지 속에 나뒹굴었지요.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빼앗겼던 논백마지기 전답은 김노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군수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 김노인의 이름을 올렸지요. 김노인은 문서를 2 손으로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흰 수염이 떨렸지요. 채선은 그 옆에 서서 노인의 등을 가만히 받쳐주었습니다. 박서방과 최씨 부인은 그날로 청계마을 기와집을 잃었습니다. 가산이 몰수되자 하인들이 하나둘 집을 나갔고 남은 것은 썰렁한 빈방뿐이었지요. 2 사람은 고을 변두리의 작은 초가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죽거나 유배되지는 않았지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긴 형벌이었습니다. 살아서 모든 것을 잃은 자리를 견디는 것이었으니까요. 채선은 판결이 끝나고 관아 마당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진사가 채선 옆으로 걸어왔지요. 고생했소, 부인. 채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사람은 그 이상 말을 주고받지 않았지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강도영은 관아 문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채선이 나오자 말없이 걸음을 맞추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읍내 길을 걸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채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약방이 다 탔습니다. 강도영이 잠시 채선을 바라보더니 말했지요. 다시 지으면 돼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강도영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채선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불길을 뚫고 나온 탓에 채선의 뺨에는 아직 그 으름이 남아 있었지요.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가닥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강도영은 그것을 한 박자 너무 오래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앞으로 돌렸지요. 그러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선과의 간격이 아주 조금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좁아져 있었지요. 채선은 그 말 안에 담긴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었지요. 채선은 고개를 숙여 웃었습니다. 강도영은 그 웃음을 보지 못했지요. 보았다 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선 약방 골목을 돌아 헤어지는 순간 강도영이 걸어가며 손을 한 번 쥐었다 펴는 것을 채선은 보았지요. 무슨 뜻인지 채선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약방터 앞에 홀로 서서 별을 올려다볼 때 채선의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했지요. 타버린 약방 자리에서 풍기는 제 냄새 속에서도 그 온기만큼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지요. 호랑이제의 진달래가 피고 개울물이 불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채선 약방은 그 사이 새로 지어졌지요. 예전보다 조금 더 넓고 처마가 조금 더 깊었습니다. 강도영이 목수를 불러 직접 감독했지요. 채선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강도영이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지요. 채선은 환수된 토지 일부를 떼어 호랑이제 고개마루에 김노인의 새 약방을 지어드렸습니다. 낡고 허물어지던 약방이 새 지붕을 얹고 새 문을 달았지요. 김노인은 새 약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채선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었지요. 송림 고을 백성들이 채선을 부르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박핵주 대거간꾼이었고 그 다음에는 채선 약방 의원이었지요. 이제는 그냥 의원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가난한 이에게 약을 나누어 주는 의원이라는 소문이 고을 구석구석에 퍼져 있었지요. 채선은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채선이 약방 처마 밑에서 약재를 손질하고 있는데 가락이가 채선의 어깨 위로 올라왔지요. 채선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가락이의 기운이 평소와 달랐지요. 무언가 오래된 것이 끝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락이가 천천히 채선의 어깨 위에서 몸을 세웠습니다. 검은 비늘이 흔들렸지요. 그리고 마지막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안 가락이의 몸에서 금빛 서기가 피어올랐지요. 처음에는 가늘었다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약방 처마 아래가 환해졌지요. 채선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빛 서기가 호랑이제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락이가 가는 것이었지요. 채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라가. 채선이 나직이 불렀지요. 가락이가 한 번 멈추었습니다. 돌아보는 것 같았지요. 그 눈빛 안에 처음 우물 바닥에서 채선을 바라보던 그 애절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편안한 것이 담겨 있었지요. 채선은 손을 들어 가락이를 향해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잘 가거라. 금빛 서기가 호랑이제 숲속으로 호련히 스며들었습니다. 처마 위에서 약재 항아리 사이에서 채선의 어깨 위에서 늘 함께하던 가락이가 사라졌지요. 채선은 한동안 호랑이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나오지 않았지요.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락이에게 맞는 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강도영이 채선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채선은 알지 못했지요. 강도영은 호랑이제 쪽을 한번 바라보다가 채선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채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가락이가 갔습니다. 강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 갔겠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채선 약방 골목 어귀에 낯익은 뒷모습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야윈 어깨에 낡은 도포를 걸친 사람이 멀리서 약방 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간다는 것이었지요. 채선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골목으로 나가보지 않았지요. 그것이 채선이 박서방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만나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두는 것이었지요. 채선은 어머니의 은가락지를 손가락에 끼고 서산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봄 매화가 피어 있었지요. 흰 꽃이 피 바람에 한 잎씩 흩날렸습니다. 강도영이 채선의 손을 잡았지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채선은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지요. 쫓겨났던 그 정월 초하루 새벽, 채선은 3냥짜리 주머니를 마당에 남겨두고 소슬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문을 나서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 채선은 알았지요. 견딘 것이 세대의 값이 된다는 빨래터 노파의 말이 그제야 온전히 몸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채선 약방 처마 아래 약재 냄새가 실려왔지요. 채선은 강도영의 손을 꼭 쥐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